자, 오늘은 이승환 홈플러스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장은 동양의 신바람 문화와 서양의 합리적인 문화를 합쳐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면요, 잘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효율과 과학이 도입돼야 되거든요. 금요일 같은 또 하면은 완전히 평복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운 복장을 가졌느냐. 그 자체부터가 이 자유로운 발상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형식이 실질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세 번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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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 보이고 좋네요. 여러분이 6가지 홈플 스타일, 이 격려를, 6가지 격려를 홈플 스타일로 금년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금년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사랑하는 홈플러스 가족 여러분, 풍차 바람개비가 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는 풍차를 돌려서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시장인 것 같아. 출근 졸업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주세요. 네. 나중에 아, 네. 이제 그 하나 더 주세요. 나중에 아, 네. 이제 그 2월 19일 경영학회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 책을 6개월 전에 이제 쓰기 한 13년, 12년간 정도 2013년부터 한 12년간 정도가 12년 전부터 보스턴 가면서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 책을 내는데 본격적으로 교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쓰자고 한 게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2월 19일 날 경영학회 발표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이게 사람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보스예요. 데드라인이 모든 거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은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제 사례들 거는 시간이 가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사례라는 건 늘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딱 하면 그 이론은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뭐 한 2, 30년을 구워 삶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이론 정도면 본질적인 이론에서 굉장히 실제를 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몇 년마다 업데이트를 할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싶으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통적인 경영학으로서 일 해결을 해 나가기에는 그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돼요. 새로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경영학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스타트업을 하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든 그 절체절명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교수들하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전통적인 경영학의 시대는 끝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전통적인 경영학은 주로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까?
마케팅, 그다음에 HR,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다음에 공급망, 한 서플라이 체인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가르치잖아요. 경영을 그렇게 기능을 가르쳐야 될 거냐? 그건 이제는 AI도 발전하고 그 기능적인 지식은 단번에 습득을 할 수 있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스턴 대학에 연구 교수로 갔을 때 제 이름에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그 보스턴 대학 그 생들한테 또 대학 원생 MBA 하는 친구들한테 경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쭈삣쭈삣하면서 일부 교수들한테 물어도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왜 비즈니스 스쿨에 경영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하냐니까 그 한다는 소리가 저는 마케팅 전공입니다. 저는 HR 전공이에요. 파이낸스, 공급망 전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을 만나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 학교는 왜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지 않고 기능공을 양성하느냐. 마케팅 기능공, 파이낸스 기능공, HR 기능공, 서플라이 체인 기능공, 기능공을 양성하지 말고 진정하게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면 어떠냐. 기능공을 양성하지 말고 진정하게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한국 속담을 하나 소개를 드렸어요. 그 속담이 뭐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제가 구슬을 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pearls cannot be a necklace. 진주는 목걸이가 될 수 없다. unless they are pierced, 뚫어져 가지고 and string together. 엮어지지 않으면 목걸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케팅, 파이낸스 이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다가 통합을 해다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들을 통합을 해주는 게 이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슬론인 과거의 경영은 구슬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그 방법론, 목걸이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경영하고 미래 경영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슬론에서 목걸이론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경영하기. 그래서 여기 통찰 경영에 어떻게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었냐의 경영의 흐름, 구도가 한눈에 보여요. 그것이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흐름을 만약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경영을 하는 거하고 그거를 터득하지 못한 채로 경영하는 거는요, 타율과 성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제 개인 타율도 높여야 되지만 그 팀워크를 만들어 한 방향으로 통합해 가지고 일을 하는 성률을 높여주는 거든. 사업을 하면 성률이 높아진다. 성률을 확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통찰적인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통찰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합해가 통찰이 돼요.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뭐냐면 하인드 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가 세 가지인데 하인드 사이트. 근데 과거만 아는 게 현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현시력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이사이트. 그럼 미래는 예측하고 미리 보잖아요. 그걸 성견력이라고 하죠. 그걸 영어는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명력, 현시력, 성견력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야지 드디어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만들었다. 또 대기업이 미래를 할 때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력은 어디서 나냐? 이 통찰력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찰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이 설정이 아무리 잘 돼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실행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통합력에서 옵니다. 통합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삼성 옛날에 비서실 했었잖아요. 네. 비서실이
무슨 역할을 하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는 그 통찰력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이 통합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조정력이 실행할 때 조정을 했죠. 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이 필요한 건 기능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때 무슨 이유로 그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없앴다고요. 그랬으면 하는 게 미전실이라는데 그게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은 통찰력이고 조정은 통합력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핵심은 통찰과 통합이다. 두 키워드, 경영의 핵심이에요. 통찰 경영이라고 그랬고요. 핵심이에요. 통찰 경영이라고 그랬고요. 사통팔달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경영에서는 이통팔달입니다. 첫째는 통찰력이고 하나는 통합력이에요. 이통하면 팔달이 된다고. 경영은 그렇습니다. 경영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의 출발은 변화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고객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변화를 알면 경영이, 그 변화를 모르고 경영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 목표를 세우죠. 그게 경영의 출발은 시장이 어떻게, 고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찾아내면서부터 시작을,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통 경영학은 그냥 마케팅하고 HR 가지 변화를 찾아내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는 미래 경영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문제 알아야 된대. 패러다임, 트렌드, 그다음 패드, 이제 패션 패드, 이게 변화의 흐름이 크고 작은 흐름이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단계는 흐름을 보면 뭐가 될까요? 그 변화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느냐. 변화하고 엉뚱한 방향, 딴 방향으로 세우면 그건 큰 실패를 해요.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울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CEO, MBA 친구들한테 목표는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또 머뭇거려요. 근데 대개 답하는 것이 목표는 과거 3년간의 실적에다가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마켓 시어 경쟁사의 관계를 봐가지고 5%든지 10%든지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하고. 근데 목표는 어떻게 하자면 이게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생각할 수 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스티브 잡스 얘기해가지고, 스티브 잡스의 비전과 목표는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바꾸겠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는 전혀 없던, 데이터에서는 전혀 없던 걸 새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해요. 아까는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연역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서기 1900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때 만화가들한테 주어진 명제가 뭐냐. 앞으로 100년 뒤의 세상을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래 딱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스마트 기기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종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옆에서 보면 선생님하고 학생이 종이를 파쇄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없는 교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드론을 타고 불을 끄고 있어요. 드론 타고 불 끄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이 뭐냐면, 드론 정류장이 있어가 드론 택시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1900년에 100년 뒤 같으면 2000년이잖아요. 뒤에 세상을 상상하라 했는데,
그 만화가들이 그때 그걸 그랬을 때 이거 뭐 재밌는 공상이라고 하고 뭐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현실로 된 거예요, 100년 뒤에. 그러니까 역사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세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온 과정.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왜 굳이 통찰경영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제목을.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경영. 왜 인문이라고 썼느냐. 비전과 목표는 과학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인문으로 상상한 것을 비전과 목표로 삼아야지 세상은 바뀌고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게. 이런 그가 이제 제가 이건 변화를 먼저 알고 변화를 꿈꾸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이기는 전략이 무엇인가, 또 전략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가속화시킨 힘을 어디서 나나, 기업의 행동 방식인 핵심 가치, 문화, 일하는 방식을 기업의 행동 방식이라거든요. 이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6가지 챕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찰경영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걸 터득하고 경영을 하면요, 기능 하나하나 배우는 거하고는 당연히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이제.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미래 경영학이다. 이거를 새로운 경영학인데, 내가 이제 삼성, 지금 55년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반세기 넘어서 내가 경영한 게. 삼성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역할을 5만 걸 다 해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하고 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바탕은 삼성 뭐 이런 걸 기존에가 K 경영이거든. 한국적 경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 경영학의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지금 도전을 하고. 책을 내놓을 때 지도를 굉장히 보기 쉽게 할 방법이 없냐 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뭐냐면 6화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경영의 흐름을 쓰면 6화 원칙. 6화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하는 경영의 시제 출발은 변화. 이건 회원이잖아요. 회원이라는 게 시간 개념이잖아요. 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 알아야 된다. 6화 원칙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변화 중심에 그 비전은 과거 3년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변화 중심에.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상상, 인문학 중심으로도 쉬어야 된다. 그럼 그거를 반드시 이기는 전략. 이겨야 되잖아요. 그건 허치잖아요. 그럼 이기는 전략은 뭐냐? how거든. 어떻게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냐? how는데, how의 개념의 기본은, 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우라. 그 영어로는 win first, fight later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선승구전의 전략과 똑같아. 먼저 이기는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전, 전투를 한다. 그게 K경영의 전략의 진수가 여기에 36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how가 되어 있죠. 근데 이 how를 더 강력하게 밀어넣은 게 같은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어서 어떤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기업에서 성공 못하는 거는 그거는 조직의 행동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은 A라는 기업은 전부 그 방향에서 직원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떤 기업은 뒷다리 잡는 놈, 옆으로 튀는 놈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냐. 핵심 가치와 문화와 일하는 원칙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도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하더라도 잘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적인 평판, 신뢰를 엎지르면 안 되거든. 그게 뭐냐면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것이 이제 없으면 안 된다. 이게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리더십. 정말 그 지식도 있고 실천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댐댐이 리더십이 바탕에 댐댐이가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지 경영의 마지막 열쇠가 거기 달렸다 하는 그 흐름의 얘기거든요. 이건 후잖아요. 예. 아까 이제 그리고 그 ESG 경영 환경과 사회는 회어라고 하는 회어. 경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 사회와 환경에 기여를 해야죠.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서 된 거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게 거의 6가지 형태로, 육각형의 형태로 나오고, 예를 들면 경영전략도 6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스트림, 시대물처럼 6가지 큰 스트림인데, 한 스트림마다 6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66이 36 하면 36개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6가지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고 경영 흐름이 있다 그러죠. 예. 이 책을 열다가 나가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목차에 Enter the Gate하고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Leave the Gate. Enter the Gate to learn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를 배워서 들어와가지고 Leave the Gate to serve. 문을 나서라. To serve your country and mankind. 국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이 문을 나갈 때 이 6가지를 탁 닫으면은 요게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에 또 일반적인 모든 기업의 사업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변화를 어떻게 한다 찾아내는 거, 거기서 목표를 세우는 거, 그 다음 전략을 세우는 거, 행동 방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ESG 경영하는 거, 리더십이라면 자기 회사의 사업 계획이 책을 읽는 순간 사업 계획 하나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저렇게. 이게 이 책의 특징이다. 전략을 얘기할 때 전략편을 이제 보시면은 네. 제가 바둑판을 제일 먼저 집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편을 딱 펴면요, 제일 첫째 나오는 저 설명한 이미지가 바둑판입니다. 바둑판하고 사실 이제 거의 내레이션을 그래 안 썼는데 경쟁을 할 때 오목을 두지 말고 바둑을 뜨라고 그래요. 네. 오목은 포석이라는 과정이 없잖아. 경쟁은 포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딱 뜨면서 바둑판 위에다 뭐라고 내가 글을 썼냐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패하게 하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고, 2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미지 끝에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사마이와 공명의 사례를 들었어요. 네. 공명은 정말 뛰어난 군사죠.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공명이 이겨요. 사마이를 이겨요. 근데 결국은 싸움에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공명이 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이는요, 공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싸움에 저 어떤 또 전략과 가상한 병법을 가지고 나올 줄 몰라서 싸움을 회피를 한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피하는 놈을 이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자꾸 끌리다 보니까 노쇠해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사마이가 이기고 전투에서는 늘 공명이 이겼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 예. 이런 뜻이에요. 전쟁의 예술 가지면 전쟁의 기술이란데, 아트 오브 워가 이제 전략이거든, 사실은. 예, 예. 스트래티지를 가지면, 어원을 따지면. 동양과 서양이 뭐가 차이냐 하는, 이거를 이제 동양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많이 강구를 해서, 사실은 그래서 외교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많이 추구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설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그게 인문학적이고 아주 서술, 산문시의 형태를 취한 그런 걸로 조금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풀이해 나간 사람이 예, 세계 최초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책자들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철학자들 혹시 보세요. 철학을 가르칠 때 무슨 철학을 가르칩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맹자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철학자입니까?
철학자 얘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지 왜 철학자입니까? 철학자는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예. 경영도요. 뭐 피터 드러커하고 뭐 톰 피터슨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뭐 의회 얘기했다 그거 가르치지. 지 철학, 지 경영학을 가르친 사람 봤습니까? 이 대한민국 최초로 살인 뭐 이병철 하면 정정해야지만 경영을 철학을 경철학이라기보다고 그 경영을 해온 일생 길을 작가에서 적은 거지. 경영 이게 뭐야 학설이라든지 모델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영자가 학자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경영 철학을 얘기하고 한국 경영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틀립니다. 일반 철학하고는. 네네네. 제가 이거 경영을 뭐냐고 하냐면 학문적인 배경을 위해 실물 경제, 실물 경영을 하면은 이거는 한계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면은 한계에 부닥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한 20여 년 전부터 경영학을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홈프로스를 경영할 때부터 모든 실전적인 체계를 학문적인 배경을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영학의 아카이브를 우리말로 뭐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경영학의 뭐 보고라 그럴까 작은 게 그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보스턴 대학에 가서 연구 교수로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내 이름에 그 구루들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을 했는데 그 1년 전에 한국에 뭐 교수들 몇 분 여기 이번에 참여한 김현성 교수 뭐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청장 한 분 뭐 김동재 교수라 연세대 전략정보한 분 이런 분들하고 1차적으로 한국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갔거든요. 마침 그때 작업을 같이 한 김현성 교수가 경영학회장 오는 거야. 그럼 경영학회하고 좀 해가지고 K경영의 기반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방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난 열띤 토론합니다. 주제를 갖다 놓고 그런 엄청난 토론 과정도 거치고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K경영 소사이어티를 만들든지 새로운 학파를 하나 만들든지 이 한국에 사는 이 K경영이 동남아에도 수출되고 어디라는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시도한 게 어떠냐. 아무리 하도 진짜 그 기업가가 학문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고 모델을 만든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 감안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합회가 일하는 사례가 없다. 이게 세계 최초다. The first. 이제 지금으로는 the only the best다. 예. 맞아요. 근데, 보셨네. 제대로 된 문화하고 시스템을 남기면 그 기업은, 좀 망하지 않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서를 달아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홈프로스를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후계자가 되게 중요하고, 누가 그 기업을 다시 맡아가는 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전에 이제 늘 보면 국가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은 전에 하던 거를 그대로 존중할 건 하고 그 위에 애드밸류 좀 가치를 더해가지고 하면 엄청 발전할 건데 전에 하는 시스템 문화를 파괴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저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력 강화시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큰, 7조가 넘는 돈을 들어가 인수를 하니까, 이제 인수할 때 빌린 돈들을 갚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면 좀 못하지만,
돈 장사라는 관점에서 그걸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로 경영을 하면은 멀쩡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회사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파괴는 그 기업만 파괴가 아니라 그 산업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 있다는 거. 그거를 사모펀드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이 가려서 이제 멀쩡한 한 잘 나가는 세계적인 회사로 평가를 받던 거에 동네 스포보다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스템과 문화만 잘 남기면 영원히 갈 줄로 생각했는데 시스템 문화를 잘 남겨도 파괴를 해보면 파괴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근데 파괴를 안 할 수 있는 환경과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야 게 앞으로 연구할 과제예요 사실은. 삼성 그때 대단했죠. 특히 이제 삼성은 저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 그 그룹 비서실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마케팅 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이 승계하고 난 뒤에 올라가가지고 신경영 추진 팀장을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을 좀 비교적 가까이서 이제 모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는 이병철 회장님은 퍼스트 파이오니어라,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야 됩니까?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 아시죠? 펭귄들이 무리가 쭉 있는데 바다에 뛰어내려가면 저거 상어가 있고 그러니까 먹이는 바다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뛰어내지 않는데 리더가 먼저 뛰어내려요. 그러면 뒤에서 와르르 때려내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퍼스트 펭귄이에요. 한국의 그때 그 환경에서 세계 최빈국이 1960년대 세계 그 우리 이제 전쟁 끝나서 세계 최빈국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필요한 산업인데 모두 겁내가 투자를 못할 때 국가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한 산업을 해야 된다는 투철한 생각을 한일 합방 때 또 한국 전쟁 다 거치고 이렇게 봐왔던 분이라 가지고 그때는 무역업 이제 쌀로 해서 이제 술을 또 그 도정업 해서 또 그 주류 판매도 하고 이런 건데 한국이 이런 무역하는 요게 거래하는 저것만 해가지고 난데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전방위 산업을 그 시절에 다 했습니다. 뭐 제일 뭐지 섬유부터 해가지고 제일제당 그전에 했죠. 식품이죠. 뭐 그다음에 종이죠. 그때 아무도 그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데 펭귄처럼 제일 먼저 뛰어든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의 전방위 산업을 최초로 깔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삼성도 가면 처음에 우리가 연불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에 이게 삼성의 핵심 가치인데 애국심이 있었어요. K경영이 다른 나라 경영 절대 다른 게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시작한 거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다르겠어요? 전혀 틀려요. 이병철 회장이 했을 당시에는 한국 1등이었어요. 한국 최고. 전자도 만들었죠. 근데 이걸 들고 뉴욕 시장에, 유럽 시장에 딱 가면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한국 전자제품요. 내가 그때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저 뒷구석에 이렇게 진열이 돼요. 가격도 뭐 3, 4표 사고 심지어는 절반 가격밖에 못 받아요. 완전히 천덕꾸러기. 근데 한국에서는 최고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초인류 기업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에요. 1978년 취임사에서 초인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선언한 거예요. 1983년에. 하는데 그때 진단을 하기를 삼성은 말기 암 환자다. 당뇨병 환자다 그래서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 죽는 사람 없고
3만 명이 만들면 6천 명이 앞터 서비스하러 다니고 이런 놈의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양은 버리고 질 위주로 질 경영 이것이 바로 신경영이다 가지고 마누라 5 빼고 다 바꿔가고 그 모바일 그 폰하고 이런 거 막 전자제품 15만 대인가 그걸 막 화형식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분은 뭐냐 한 분은 이제 이 파이오니어 개척자잖아요. 탈바꿈 개혁가예요. 게임 체인지 퍼스트 펭귄 게임 체인저. 그리고 세계 초119 기업으로 진로서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국 기업이 이제 따라가 복창하기 시작해. 세계 초119 기업 갑시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5 빠고 다 박을 그 얘기 안 했으면 한국은 세계 초119이 없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적으로 바꾼 개혁가예요, 개혁가.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내가 다 모셨던 거예요. 홈플러스 할 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게 IMF 일어났을 때잖아요. IMF 일어났을 때 홈플러스를 만들었는데 그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에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이에요.